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막 넘쳐나는 정보들을 전부 다 소화하기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청취자님의 귀중한 시간은 딱 아껴드리면서 동시에 그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통찰, 이 지식의 핵심만 쏙쏙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텍스트의 맥락을 짚어보고 질문을 던질 진행자고요. 제 맞은편에는 언제나처럼 이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쫙 연결해서 거대한 사유의 지도를 그려주실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치자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꼈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사실 기존의 역사적 상식을 꽤나 강렬하게 뒤흔드는 아주 묵직하고 매력적인 텍스트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2026년 2월 27일자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미션을 먼저 아주 명확하게 해두고 시작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그 성리학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있죠. 조선을 망하게 한 아주 낡고 고리타분한 이념이라던가? 네, 탁상공론 아니면 꽉 막힌 위계질서 막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견고한 편견을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무려 3000년 전에 동양인들이 왜 그 변덕스러운 외부의 신을 과감히 버리고 인간 내면의 양심을 세계의 중심에 두었는지 그 거대한 철학적 혁명의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자료 도입부에서 제시하는 아주 단호한 역사적 재평가더라고요. 네,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텍스트는 조선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을 성리학이라는 철학 자체의 결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부패한 관료들과 친일 세력의 정치적 타락이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사실 세계사를 약간만 넓게 펼쳐놓고 보면 성리학의 진가가 아주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세계사적 관점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왕권 국가들 중에서 단일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500년이라는 최장기 통치를 유지한 국가는 조선이 유일무이합니다. 텍스트는 일제 식민사관이나 근대 이후에 유입된 다른 종교적 관점들이 막 더 씌워지면서 성리학이 완전히 억울한 노명을 썼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500년의 국가 시스템을 지탱한 일종의 OS, 그러니까 운영체제였다고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동양의 철학은 서양의 철학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독자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둘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서양 철학의 핵심적인 화두는 철저히 개인 그리고 존재에 맞춰져 있었죠. 플라톤의 이데아론부터 근대 철학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은 아주 일관됩니다. 칸트라면 그 유명한 3대 비판서 쓴 철학자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칸트의 비판서들을 보면 서양 철학의 지향점이 아주 선명해져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실천 이성 비판으로 선한 행동 양식을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판단력 비판으로 감정과 육체의 아름다움, 즉 미학을 정립하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인간 이성이 추구하는 진리인 진, 선한 행동의 선, 육체의 아름다움인 미, 이 진선미를 조화롭게 완성해서 철저히 개인의 행복을 달성하는 게 서양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선미요?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진선미로 부르잖아요. 그게 설마 여기서 나온 건가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재치 있게 짚어주셨네요. 그 미스코리아의 진선미가 바로 이 칸트의 철학적 개념, 서양적 완벽함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서양 철학의 그 카테고리화가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셈이죠. 와,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서양 철학의 이상향이 더 온 거였다니 무심코 쓰던 단어의 기원이 참 흥미롭네요. 서양이 그렇게 개인이라는 주체를
딱 떼어내서 완벽함과 행복을 조각하려고 했다면 동양은 완전히 다른 캠퍼스를 쓴 것 같아요.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동양 철학은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에 훨씬 더 집착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지점이 바로 동서양 철학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동양 철학은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심지어 하늘과 인간 사이에 그 역동적인 관계를 우주의 본질로 봤어요. 그리고 이 관계망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등장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이요? 그거 그냥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를 딱 지키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타협점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자료는 이를 시중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재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은 물리적인 딱 중간, 반반이 아니라 때에 알맞은 것을 뜻해요. 수많은 대립되는 이념들을 막 치열하게 파고든 끝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연한 이념을 딱 선택하는 고도의 실용주의적 태도인 것이죠. 아,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날카롭게 시대의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이었군요. 그런 실용주의적 태도가 있었으니까 동양 철학은 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당장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네요. 맞아요. 형이상학적 문제에 매달릴 시간에 오히려 그 에너지를 종이나 화약, 나침반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이하학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그 기술 발전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동양 철학의 궁극적 목표로 아주 멋진 말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만물유권이라는 개념이죠. 단순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존재, 인간과 타 생명체가 각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아주 거대하고 따뜻한 생태학적 공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무려 3000년 전에 구상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만물유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목표네요. 그렇다면 이런 고차원적인 공존의 철학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 걸까요? 진행자로서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꺼내보고 싶은데요. 텍스트가 우리를 아주 드라마틱한 고대 중국의 역사, 특히 은나라 시대로 안내하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하죠. 고대 동양의 사상적 진화를 이해하려면 이 은나라, 상나라 시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초기 동양 사회도 처음부터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서양의 기독교적 창조주랑 아주 비슷한 절대적인 인격신, 즉 절대 권력을 가진 하늘이라는 존재를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시스템에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었죠. 치명적인 문제요? 그게 뭐였죠? 바로 하늘은 말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다? 아, 하늘이 침묵하니까 그 권력의 공백을 누군가 대신 채우려고 했겠군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완벽한 명분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틈을 파고든 과정이 자료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제사장들이 단순히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어젯밤 하늘이 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예집이 뒷나고 전쟁에서 지면 군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제사장의 목을 뱉겠죠. 목숨이 간당간당했겠네요. 그래서 기가 막힌 책임 회피 수단을 고안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점술이었어요. 거북이 배딱지나 소의 뼈에 구멍을 뚫고 아주 뜨거운 쇠꼬챙이로 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기 때문에 뼈가 짝하고 갈라지는데 제사장들이 그 불규칙한 균열의 모양을 보면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라며 해석을 독점한 거죠. 그 균열 모양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가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갑골 문자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초기 문자의 탄생 그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정치적 조작과 책임 회피라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와, 하늘의 뜻을 독점한 권력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을 리가 없죠. 그 부패와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이 바로 그 유명한 은나라 주왕의 주지용님 사건 아닙니까? 연못을 술로 채우고 숲의 나무마다 고기를 매달아 놓았다. 저는 이게 그냥 사치를 엄청 부렸나 보다 했는데 당시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국가 시스템 전체를 쾌락에 갈아 넣은 거더라고요. 그 규모를 현실적으로 상상해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당시 술을 발효시키려면 수십 일의 시간과 엄청난 곡물이 필요했어요. 고기 역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잡자마자 바로 소비해야 하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그 귀한 국가 자원들을 산처럼 쌓아두고 궁궐 안에 수많은 남녀가 발가벗은 채로 뒤엉켜서 짐승처럼 입으로 고기를 뜯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휴, 세상에. 이건 단순한 유흥 수준이 아니네요. 네, 이건 인간이 이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 본능, 집단적 쾌락에만 매몰된 인성의 완벽한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동물적인 방탕함이 거대한 은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 거죠. 하늘이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짐승의 길을 선택해서 자멸한 거군요. 이 주지웅님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남을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영원할 것 같던 저 하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왕조를 교체해버렸을까? 그 질문이 바로 사상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유가 사상가들은 이걸 두고 더 이상 신의 변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놓은 명쾌하고도 혁명적인 답변은 바로 통치자에게 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와, 덕이 없기 때문이다. 네. 통치와 도덕의 기준을 외부에 알 수 없는 신에게서 찾던 인류가 마침내 인간 내면의 양심, 즉 인의 예지로 그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킨 겁니다. 철학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도덕성을 신의 손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사상적 해방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네요. 인간의 도덕성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문장 진짜 전율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일상적인 비유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면의 본성, 양심이라는 걸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작동한다고 본 건가요?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주 골치 아파했던 이기론, 그러니까 리와 기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성리학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인간을 분석하는 틀은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기와 리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먼저 기는 생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입니다.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오욕칠정이죠. 야생의 사자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사자요? 사냥하는 사자 말인가요? 네,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면 우두머리가 가장 먼저 혼자서 배불리 자기 배부터 채웁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죠.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이 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리학에서는 이 본능에만 휩쓸려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자기 생존이 최우선이고 혼자 다 차지하려는 상태. 이게 기군요. 이것만 있으면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럼 이 본능을 통제하는 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고기를 얻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혼자 다 먹지 않습니다. 타인과 고기를 나누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당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동물적 본능을 억누르고 인외 예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저 사람 천석이 참 좋아 혹은 반대로 아유 저 사람 진짜 양심이 없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상적인 언어 속의 천성과 양심이 바로 이 인의 예지, 즉 리의 유무를 뜻하는 거였네요. 이거 들을수록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내 안에 우주의 질서가 들어와 있다니 참 가슴 따뜻해지는 철학입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 하나를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의 동물적 본인인 기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작동하지만 인간성인 리, 즉 인외 예지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만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양심이 안 생기나요? 네, 바로 교육입니다.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양심이 발현된다는 거죠. 논어의 첫 구절인 하기 시습지가 왜 그렇게 배움을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자는 무려 2500년 전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공자학당을 열었죠. 당시 육포 3개만 가져오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육포 3개요. 수강료 치고는 참 소박하네요. 상징적인 정성이었죠. 누구나 교육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건 혈통이 중심이던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신분 해방 혁명이었습니다. 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신분 해방의 요람이었군요. 이런 공자의 엄청난 현실주의적 면모는 제자들과의 일화에서도 참 재밌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공자의 통쾌한 현실주의를 엿볼 수 있죠.
제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귀신 모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집요하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엄청 짜증을 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하느냐,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냐라며 아주 단호하게 일축해버렸죠. 동양 철학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지옥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믿었거든요. 공자의 목표는 오직 살아있는 현재, 현세에서의 천국, 즉 앞서 말씀드린 만물유건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세의 천국. 결국 그 현세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리학의 논리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가정에서의 효, 사회에서의 예, 그리고 국가 단위의 충으로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방금 충을 말씀하셨는데 흔히 성리학에서 말하는 충성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으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충성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그 편견을 맹렬하게 반박합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충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인의예지라는 덕으로 통치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래도 왕이니까 충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정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이라고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덕성에 기반한 저항을 긍정하는 거죠. 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위정작을 끌어내리는 게 진짜 충이다.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학문인 줄 알았더니 불의에 저항하는 혁명의 논리를 담고 있었네요. 지배층 입장에서는 이 성리학이 참 무서운 철학이었겠습니다. 청취자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텍스트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고리타분하고 조선을 망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적인 질서를 부수고 양심을 가진 개인들이 연결되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던 거대한 인간 존엄성의 설계도였어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서양의 칸트가 밤하늘의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에 경외감을 느꼈다고 했죠.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2007년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을 수십 배로 갚은 한 시민의 사례가 나오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내면의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만든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죠. 맞아요. 우리 가슴 속의 그 수호지심이라는 양심이 진짜 나침반인 셈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자료를 쭉 살펴보고 나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은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쾌락의 주지육림에 빠져서 인간의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마트폰만 켜면 도파민이 지배하고 끝없는 쇼폼 콘텐츠와 물질적 자극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 지금 우리의 이 현대사회는 어쩌면 거대한 디지털 주지육림이 아닐까요? 이 화려하고 중독적인 숲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인의예지라는 나침반은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